한미연합훈련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각에서는 미국에서 한국의 훈련을 매우 즐겨하며 한국의 지형을 매우 좋아한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미국의 해병대는 하와이에서 한국까지 날아와 전투 태세를 갖추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보통 미군이 멀리서 와봤자 오키나와나 괌 정도였지 하와이에서 한국까지 훈련을 하러 온 것은 이례적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다양한 한반도 정세와 군사적 이유가 맞물려 있지만, 네티즌들은 한국이 훈련하기 좋은 장소이며 이와 같은 많은 증거가 있고 한국은 여러가지 이유로 군사국가들이 군침을 흘리는 장소라고도 말합니다. 가장 주된 이유로는 아이러니하게도 훈련하기에 매우 좋지 않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험한 지형 때문입니다. 한국의 산과 산맥들은 험산줄령 혹은 고산줄령이라고 불리우며 험한 산세를 자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산지는 국토의 70%이며 크고 작은 48개의 산맥, 총 4,400여 개의 산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기후는 4계절이 뚜렷하여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모두 체험할 수 있는 훈련하기에 좋은 조건입니다. 물론 미국에도 한국과 같은 지형이나 기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실전용, 훈련용으로 제격이라는 것이죠. 한국은 좁은 땅덩어리이지만 온갖 지형새가 다 갖춰져 있으며 오히려 지역이 좁아서 훈련하기에 좋습니다. 또한 미국이 오랫동안 상대해오고 있는 러시아의 추운 기후도 러시아와 가까운 한국에 주둔하며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뭐 얼마나 추워서 그러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휴전선 바로 앞의 철원은 러시아 모스크바보다 추울 때가 잦으며 철원에서 현역 근무를 하던 경계병들은 수은주가 영하 수십 도를 측정을 못해 깨져버린 경험을 할 정도로 극한 추위도 경험했습니다. 중동 지방과 같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사막 기후도 군인들에게 있어 험난한 것은 마찬가지지만, 그런 곳은 모두 움직이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반면에 한국과 같이 숲과 험한 산이 있는 지형은 예측 불가로 더욱더 작전이 중요해지며 써야 하는 각종 군수 물자들도 극한 환경에 잘 견딜 수 있는 것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육해군이 동시에 진행하는 상륙작전 관련한 훈련을 하기에도 좋습니다. 2013년에 한미연합사령부는 한미 양국 해병대가 독수리 연습의 일환으로 포항 일대에서 연합 상륙훈련을 최초로 실시했습니다. 미군들은 오키나와 등에서 날아와 해안 양육 군수 지원에 참여했습니다. 해안 양육 군수 지원 훈련은 항만 시설이 없거나 기존 시설이 파괴된 지역에서 해안가를 통해 연료와 탄약, 각종 보급품을 실어 나르는 연습을 말합니다. 또한 공기 부양정 등을 동원해 특수부대원이 수중과 공중 등 육해공 장악 작전을 통해서 적 후방을 장악한 다음 한미 해병대가 해안에 상륙하는 작전을 한미 연합 3,500여 명이 참여해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의 훈련을 빠른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준비해서 진행할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훈련을 하기 위한 지형을 비롯해 모든 조건이 잘 갖춰준 곳 역시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오키나와가 연중 온화한 기후이기 때문에 혹시 모르는 실전 대비 차원에서 미군들은 한국의 다양한 계절을 겪으며 훈련에 참여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한국은 작전 수행의 전략적 포인트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인천 상륙작전이었던 롤 모델인 포항 상륙작전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수복작전을 동일 장소에서 펼친 것입니다. 당시 훈련을 했던 현역 사병들은 각종 보급품들은 대부분 극한 기후에 적응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식품을 비롯해 의료용품, 의류 등이었다면서 한국에서 극한 기후의 상황에서 작전을 펼치는 것을 가정하고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과거 6.25에서는 한국의 이런 험난한 기후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연합군은 크게 고생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전쟁은 3년간 진행되었기 때문에 연합군들은 한국의 지형을 제대로 고생하며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산과 험지에서 겪는 사계절은 그야말로 인간의 극한 시련을 제대로 겪을 수 있게 해 크게 고생했던 것입니다. 한국에 와줬던 콜롬비아나 에티오피아 등 수많은 적도 출신 사병들은 겨울에 숨만 쉬고 있어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프랑스의 평원은 그냥 걸어다니기만 하면 되지만 한국은 지형이 험해 등산의 연속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한 영화 컷을 보면 이러한 장면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한국 군인은 산을 힘들어하는 연합군에게 빨리 올라오라고 다그치면서 느리게 움직이면 위험하다는 취지의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연합군 소속 미군들은 자기들끼리 힘들어하면서 여기는 사냥이나 뛰어놀기 좋은 나라라면서 험한 한국의 산세 지형을 불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세계 전쟁사를 살펴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개국이 나오면서 산을 탔던 치열했던 전투는 손에 꼽게 드물다고 전해집니다. 강원도 양구의 983 고지는 피해 능선으로 알려져 있고, 6.25 당시 미군 8사령관 매튜 B 리지웨이 장군은 한미 연합사단의 전략 요충지 983 고지 탈환 명령을 내렸으며 이를 위해 약 3만 발의 포탄을 소비했습니다. 여기에 백마고지 전투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산을 끊임없이 오르고 내리면서 전투가 반복이 되었던 어려운 전쟁이었죠.
실제로 한국전은 온갖 전투와 작전이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최첨단화되어 예전과는 비교가 안 되는 강력한 무기를 탑재한 군대가 존재하는 현대에는 과거보다는 육상의 전투가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군인들에게 상륙작전이나 현지 적응 훈련 등을 위해서 한국은 작전 전개의 명소가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의 뚜렷한 기후 변화와 한여름과 한겨울, 극단으로 치닫는 계절 등은 오히려 한국에 있어서 각종 군수 사업을 더욱 강력하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어 전 세계의 다양한 고객들을 만족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 한 매체는 노르웨이에서 한국의 한화 디펜스의 K9 자주포를 수입해 훈련하는 관련 기사를 낸 바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북유럽에 위치해 전반적으로 기온이 낮아 추운 겨울을 견디는 장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한화 디펜스는 사막에서 설원까지 다양한 작전 환경에서 운용이 입증되어 국내를 넘어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면서 노르웨이의 환경에 충분히 적응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K9 자주포와 노르웨이의 연어를 물물 교환으로 샀으며 한국의 제품의 성능을 무시당하는 한국의 굴욕이 아니냐는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방위사업청은 이와 관련해서 한화 디펜스에 확인한 결과 노르웨이는 전액 현금으로 K9 결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험지를 주파하며 한겨울과 여름의 극한 온도 테스팅을 훌륭히 마친 K9이 제값을 못 받을 리 없겠죠. 노르웨이 옆 동네로 북유럽의 추운 날씨를 자랑하는 핀란드 역시 한국의 K9 자주포를 운용하고 있으며, K9의 발사 장면과 무반동 메커니즘을 살펴본 군인이 흐뭇해하는 모습은 국내 네티즌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막 지형이 있는 호주에도 K9 자주포가 1조 원 계약을 하면서 한국 군수 제품의 우수성을 입증했습니다. 호주는 앞서 자주포 사업을 계획했다가 포기했지만 노르웨이 등 다양한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운용 중인 상황 등 여러가지 한국산 무기의 우수성 가운데 앞으로 대량으로 항공 무기를 수입할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양한 군수 물품 등은 극한 환경에서 수행되는 한국 지형의 군사작전을 모두 수행하게 되어 있어 해외에서 나름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내구성과 전문성, 고성능을 겸비한 신뢰도가 높은 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실전 감각으로 긴장감을 느끼기에는 한국이야말로 최적의 장소로 판단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된 한국은 1년 내내 자망이 가능한 핵잠수함을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핵잠 개발에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미국과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일부 나오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잠수함을 운용 중이고 멀게는 러시아와 언제 한국을 위협할지 모르는 중국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고성능의 핵잠을 개발하여 한국의 바다에서 다양한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며 전쟁 억지력을 갖는 것이죠. 주변은 온갖 군사 강국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한국의 지리적 위치상 군수물자가 갈수록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험한 지형과 기후가 내수용 군수 물자마저 견고하게 준비되어 세계적인 수준을 이끌어낸과 동시에 현재의 복잡한 지정학적 위치는 한국으로 하여금 고성능의 전투기나 미사일까지 선보이게 되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특히 현무 미사일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대략적인 양산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 억지력을 한층 높일 것입니다. 또한 전세계 유일 휴전 상태이며 분단국인 한국은 그 자체로 긴장하며 각종 군사작전을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남북이 갈라져 있는 상황은 매우 안타까운 것으로 그 자체를 절대 좋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 북한을 비롯해 러시아와 중국까지 시시각각 변하는 한반도의 정세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며, 한국은 이에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자주국방을 비롯해 미국과의 각종 연합 작전에도 매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북한 역시 한미 연합훈련을 가장 경계하고 있으며 이러한 작전이 일어날 때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이후 한미 연합훈련을 중지하겠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WTO 사무총장에 도전하고 있는 유명희 본부장이 1차 라운드를 통과했습니다. 총 8명의 후보자 가운데 멕시코, 이집트, 몰도바의 후보가 떨어지면서 2라운드는 5명의 후보로 압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 본부장은 영국의 리엄 폭스 국제통상부 장관,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마지아드 알트 와이즈리 경제기획부 장관, 케냐의 아미드 모하메드 문화부 장관, 나이지리아의 은건지 오콘즈 이엘라 세계은행 전무와 3라운드 진출을 두고 경쟁하게 될 예정입니다. 중국이 노골적으로 아프리카를 지지하고 일본은 이미 유명희 본부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유명희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이 되는 것은 어렵다는 평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새로운 상황이 등장하면서 분위기는 반전되고 있습니다. 최근 극심한 무역 분쟁으로 치닫고 있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WTO 판결이 나왔습니다. WTO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 정부의 수입관세 부과를 무역규칙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WTO가 일방적인 중국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미국은 즉각 반발하며 과거부터 지적해온 WTO의 중국 편향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중국과 일본이 지지하는 나이지리아와 케냐의 후보가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되었지만 미국은 절대로 중국이 지지하는 후보를 막으려고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통상 미국은 WTO 사무총장에 자국 후보를 내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사를 잘 대변해줄 수 있는 사람을 세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얼마 전 관둔 아제베두 사무총장의 사임 배경에는 미국의 견제로 인한 WTO 위상 저하가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그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등이 WTO 개발도상국 특혜를 받고 있지만 이를 전혀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또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분쟁 해결 방식이 지나치게 중국에 친화적이라며 사실상 WTO를 보이콧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WTO의 분쟁 해결 최종심을 담당하는 상소기구 위원들의 선임에 지속적으로 반대하며 2심에 해당하는 상소기구는 현재 정족수 부족으로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이번에 WTO 수장이 되려면 미국의 지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란대에 올라온 국가 중에 미국의 동맹국은 한국과 영국뿐인데 영국의 후보 폭스 전 장관은 브렉시트 탈퇴를 이끈 장본인으로 EU 국가들의 미움을 사고 있어 유럽 국가들의 지지를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내기가 쉽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주한미국 상공회의소는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유 본부장을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WTO 사무총장 선거는 만장일치제에다가 각국이 한 표를 쥐고 있기 때문에 유명희 본부장은 미국과 중국을 포함해 유럽과 아프리카의 지지를 고루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국 사우디 후보보다 확실한 존재감을 보이면서 아프리카의 표를 최대한 분산하려면 미국과 EU의 독일, 프랑스 등 강대국의 확실한 지지를 얻어내는 방법밖에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또한 무역 분쟁을 겪고 있는 일본이 한국을 극도로 반대한다 해도 일본도 단 한 표밖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WTO 전체 국가들의 지지를 받는다면 큰 걸림돌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WTO 70년에 이르는 선거 기간 동안 무수한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깎아내리는 식의 네거티브 선거운동은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이 전면적인 낙선운동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WTO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국과 분쟁 중이라서 이에 당사국이니 WTO 수장이 나오면 안 된다고 분위기를 몰아가기에는 미국과 중국의 분쟁이 너무나도 큰 상황입니다. 게다가 유럽 내에서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브렉시트도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최근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재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며 중립외교의 이원 결실을 WTO 사무총장 배출로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명희 본부장은 국제무역과 세계 경제에 전례 없는 어려움이 있는 시기에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수호자임을 국제사회에 증명시켜 주었습니다. 최근 독일의 권위 있는 연구기관 베테스만 재단의 글로벌 이코노믹 다이내믹스 프로젝트 팀은 유명희 본부장과 케냐의 아미나 모하메드, 몰도바의 투도르 울리아 노브스키 등을 유력한 차기 WTO 사무총장으로 평가했습니다. GED 측은 유럽 대학연구소가 WTO 회원국 대표단과 통상관리 및 전문가 총 1092명을 대상으로 최근 시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후보들의 이력서 내용을 참고해 후보자들의 경쟁력을 분석했습니다. EUI 조사에서는 조직관리학 경험, 정치적 경험, 경제학 교육 정도, WTO 협상 경험, 법학적 지식, 공직 경험 등 6가지 항목을 통해 각 후보자를 평가했습니다. 여기서 유명희 본부장은 톱3 중 하나로 평가되었습니다. WTO 회원국들은 유명희 본부장의 실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일본이 한국에서 WTO 수장이 나오는 것을 꺼려하는 것은 한국과 무역 분쟁 중인 것 외에도 그 인물이 유명희 본부장이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후임으로 임명된 유명희 본부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김현종 본부장의 악마의 변호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악마의 변호인은 한 집단이 같은 방향으로만 사고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지명 반론자를 두는 것으로 상대방이 있는 협상에서 유용한 전략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당시 김현종 본부장은 뛰어난 개인기에 의존해서 미국 대표들 앞에서 굽히지 않고 할 말을 다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그러면 유명희 실장이 철저한 준비와 치밀한 논리로 상대방을 조용히 설득했습니다. 당시 유명희 실장은 김현종 본부장과 함께 일하면서 상대를 강력하게 압박하는 김현종 뒤에서 부드럽게 설득하는 역할 부담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유명희 실장은 김현종과 맞춰서 역할 분담을 했을 뿐 실제로는 김현종 본부장 못지않게 강경한 압박의 달인이었습니다. 유명희 본부장은 미국 밴더빌트대 로스쿨에서 통상법을 공부하며 유창한 영어 실력과 빈틈없는 논리로 상대국 협상단을 압박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유명희 본부장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통령 홍보 수석 비서관실 외신 대변인을 지냈을 정도로 영어가 유창하며 미국 변호사 자격증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미 FTA 개정 협상 수석 대표인 라이트 하이저는 유명희 본부장의 실력을 보고서 협상 중에 유명희 본부장의 자리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유명희 본부장은 과거 싱가포르와 FTA 협상 때 협상 테이블에 앉은 유일한 여성으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당시 싱가포르가 무리한 요구를 해오자 협상장을 박차고 나오는 강단을 보여줬고 상대국으로부터 협상을 아는 사람이라 불릴 정도로 논리정연한 협상을 이끌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후 통상교섭본부의 초대 FTA 정책과정으로 파격 인사 발령이 나기도 했습니다. 당시 외교부 가장급 고시기수로는 3-4년이나 빠른 승진이었습니다. 또한 유명희 본부장은 지난해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면서 일관된 논리를 펼치지 못하는 것을 두고 WTO 협정이 위반된다고 지적하며 과거 일본과 총 4건의 분쟁이 있어서도 우리 정부와 민간 통상 전문가들이 사전 사승을 이루었다고 자신했습니다. 일본에게 늘 이겨온데는 유명희 본부장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일본은 이번에 한국이 유명희 본부장을 WTO 사무총장으로 내세우는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미국의 유력 외교안보 언론 포린폴리시는 놀라운 제목의 기사를 내놨습니다. 코로나19가 모든 경제를 무너뜨렸다. 한국만 빼고. 최근 경제 전망에서 한국은 2020년 국내 총생산 감소율이 1%에 불과할 정도로 주요 경제국 중 중국 다음으로 경제를 잘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코로나 사태 속에서 아직 위험한 요소가 있지만 그럼에도 가장 선방한 국가라고 본 것입니다. 한국은 코로나 초기 때부터 봉쇄가 아닌 철저한 검사와 격리를 통해서 경제생활을 유지하면서도 바이러스를 잡는 방식을 고집해왔습니다. 이는 최근에 봉쇄로 막았던 나라들이 무너지고 코로나는 장기화되면서 한국의 방역은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